네. 지금 뭐 연초부터 음. 인제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고 네. 있고 음. 뭐 강남도 하락 전환했다는 그런 음. 뉴스들이 음. 나오고 있는 그런 음음. 상황인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그리고 마용성 뭐 한강 벨트 주로 고가 주택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음. 가격도 인제 떨어지는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동안에 이제 강남이 시장의 일종의 인제 이 바로미터 음. 혹은 풍향계 역할을 해 왔고 음. 그 얘기는 강남이 오르면은 뭐 이렇게 나머지 지역까지 음. 이렇게 어떻게 그쵸. 예. 보면은 공간 약간 확산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연쇄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음. 그런 구조였다 라고 보면은 강남이 떨어지는 게 음. 이게 심상치는 않다. 제 생각에는 시차를 두고 아마 다른 지역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음. 다만 이 범위는 음. 주로 이제 강남하고 음. 주로 유사하게 좀 움직였던 음. 동조화 현상이 강했던 지역일수록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아. 거예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강 벨트라든지 음. 아니면은 이제 경기 남부 12곳 음. 그죠? 거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과천이나 분당, 뭐 용인, 뭐 이런 의왕 뭐 이런 데 이런 데가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올랐어요. 아. 근데 다만 지금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뭐 경기 북부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인천이나 뭐 지방 쪽은 영향이 그렇게 뭐 심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음. 그래서 이번 강남 하락세는 음.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패턴이 다르다. 예. 예. 주로 인제 음. 과거에 음. 뭐 양도세 중과세나 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제 규제 강화책을 내놓으면은 음. 똘똘한 한 채였던 강남은 뭐 끄떡 없고 그쵸. 예. 어 오히려 외곽 음. 지역에서 먼저 빠졌죠. 음. 그래서 "강남은 영원하다." 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 그랬는데 이번에 인제 그런 강남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저는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지금 뭐 매물이 인제 증가하니까 네. 강남에 대한 음. 그 가격도 좀 음. 빠지고 있는 건데 음음. 이런 그런 물건들이 좀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바꿀 어떤 음. 본격적인 매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급매물 위주의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인지 요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음. 쪼끔 더 이어지지 음.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음. 그래서 어 올해는 아마 적어도 음. 뭐 보합세나 아니면 강보합세 정도 음. 아니면은 일부 지역은 하락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음. 크게 뭐 오르기는 좀 힘든 음.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하고 정부하고의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양상이 가격으로 드러나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음. 봤을 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죠. 음. 왜냐하면 이때 시장은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예요. 네. 소득이 오르고 당연히 뭐 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금리가 뭐 네. 떨어지고 그러면은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죠. 음. 근데 단기적으로는 음. 정부 정책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70에서 한 80%까지도 음. 영향을 주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거나 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두 이제 부류가 있는데 음. 뭐 잘 아시다시피 인제 그쵸. 다주택자분들은 '아 예예. 요번에 팔아 볼까?' 뭐 이런 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인제 고가 1 주택자들도 같이 지금 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거주 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통 그 전세를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세에 이제 보증금을 이제 은행에 맡겼다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부과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게 정부 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매물은 다주택자 매물 외에도 지금 1주택자, 특히 고가 1주택자 매물도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음. 지금 아마 다주택자들은 계약을 언제까지 적어도 해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5월 9일인데 그쵸.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이른바 이제 조정 대상 지역하고 지금 토지 거래 그쵸, 허가 구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서로 지금 3종 섹터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하고 경기 남부 12곳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 절차를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20일 정도 걸려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약정서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마 4월 늦어도 4월 20일 아마 좀 넉넉하게 잡으면 아마 4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약정서를 계약해야 돼요. 그죠? 그쵸. 그러면 약정서는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보증금 식으로 이제 약간 걸잖아요. 뭐 1,0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걸고 그걸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본계약을 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은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피크가 제 생각에는 3월 하순, 그다음에 4월 초순 사이에 아마 가장 매물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예 매물이 안 나와요. 이제 아예 그냥 넘어가는 그쵸. 거죠. 예. 그냥 갖고 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겨우 3월 초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추세가 모르겠어요. 단기로 어느 정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4월 한 중순까지는 약세 기조가 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5월 9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여쭤보시는 것 그쵸. 같은데 다주택자들이 이제 못 파니까 결국은 매물이 일부 잠기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잠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아까 고가 1주택자들 매물도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매물도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때요? 언제 팔아도 이제 양도세 그 중과세를 당하지 않잖아요. 네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뭐 1년이나 2년 안에 안 팔면은 세금 혜택을 안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부 매물 잠기는 현상이 이게 어떻게 뭐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났는데 네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호를 보면은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이 어떻게 나올 수 보면은 있게끔. 네. 매물 잠김 현상에 따른 가격 뭐 이런 급등 현상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 시장은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매수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집을 장만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타이밍을 한 템포 좀 저는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매물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이제 거래로 이어질 것이냐 요런 또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특히 고가주택 쪽은 아예 뭐 대출 20억 넘으면 지금 2억 대출해 주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옛날에는 갈아타기 수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이 다주택자 매물은 기존 1주택자가 그 팔고 이렇게 오지 않는 한 이거 사놓고 나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갈아타기가 사실상 힘들고 결국 무주택자만 집을 사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뭐 그렇게 돈이 많나요? 그동안에 이제 포모 증후군이 엄청나게 이렇게 광풍처럼 그렇죠? 유령처럼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질 때 그때 안 산 분들이 지금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주로 약간 오를 때 같이 사고 내릴 때 같이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두 번째하고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군집 행동입니다. 군집. 예, 떼짓기라는 거죠. 무리짓기인데 이제 일단은 집이 하나의 투자재가 됐다는 점, 투자 자산화가 되면은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주식이 이제 막 오를 때 확 사고 내릴 때 막 팔고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큰 거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SNS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게 표준화된 정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해요. 근데 행동도 비슷해요. 이게 이제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이 이제 일반화 된다는 건데, 마치 있잖아요. 이렇게 상암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간 관중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AI 시대에. 그러면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세 가지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포보 증후군, 이제 포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F는 이제 피어예요. 공포. 공포는 공포인데, 푸은 뭐냐면 오버페잉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비싸게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집을 안 사요. 그다음에 이제 피어는 피어인데 더 베터 옵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 지금은 5억짜리가 2층이 나와 있어. 기다리면 로얄층에 15층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또 안 사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포지는 똑같은 이제 공포는 공포인데 조인인. 지금 들어가기 애매하잖아요. 지금 좀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오른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이제 포보 포지 증후군이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집단화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약간 두절되는, 그래서 호가가 자꾸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 아무리 못 가도 아마 4월 초순 정도까지는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급매물이 거래된다 그러면은 조금 움직이는데, 그죠? 네. 아마 그 매스컴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될 겁니다. 나오지 않는 한 일단 좀 대기해 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은 약세 혹은 거래는 계속해서 이제 주는 뭐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뭐 대통령도 자기 집을 매각했고, 그래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매도 압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좀 현상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뭐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뭐 일반 주택들도 구조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세 혜택이 많이 줄어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이잖아요. 그럼 12억은 이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거주를 안 해도 돼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이제 2년을 거주해야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12억이 넘는 거는 그냥 뭐로 깎아줘요? 그게 바로 장기보유 그렇죠. 특별공제라는 네. 제도인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이제 그 10년 거주 뭐 10년 보유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40에서 총 80%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깎아줘요. 근데 내가 만약 2년을 안 살았다. 그거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서울이나 지방 똑같이 2년 살지 않으면은 장특 공제가 이게 2%로 쭉 떨어집니다. 연 2%로. 그러면 10년에 20%, 15년에 30%죠. 그거는 토지나 상가가 똑같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불이익을 지금보다 더 주겠다는 거는, 지금은 1년에 2% 혜택을 받는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이걸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시행하기 전에 아마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기존 뭐 원정 투자 혹은 상경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 의사 결정은 뭐 집안마다 다 다르겠지만 신규로 안 들어와요. 그쵸. 신규로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가수요들이 많이 차단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는 강남 불패나 혹은 저는 어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채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저는 이런 똘똘한 채라는 말을 잊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시장의 맷집이 세더라도 이게 이제 정책이 누적되면은 이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시장을 원래 공룡처럼 슈퍼파워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 추세를 보면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부 정책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약간 무뎌질 수 있다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음. 왜 그러면은 과거에는 규제책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외곽을 빠졌는데 이번에 왜 강남부터 빠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이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런 어떤 약간 정책 공포 같은 게 지금 이게 약간 만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이른바 65세 인구 비율이 21.2%까지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도처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음. 그분들이 다 반백수잖아요. 소득이 없어요. 음. 그러면은 자 지금 비거주 부분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보유세 뭐 1% 괴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할지 안 할지 네.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능성이잖아요. 모든 게 가능성에 의사결정하는 거지. 대부분이 미리 내놓는 분들은 그 의사결정을 뭐요? 자기는 앞서서 하겠다는 분들인데 소득이 어느 정도 월급이 있을 때는 이게 뭐 보유세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부과되더라도 견뎌요. 그쵸. 네.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주로 60대, 70대의 어떤 고령자분들의 생각이 일단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요번에 이제 일부 좀 처분하자. 처분해서 일부 자식한테 주고 줄 거는 그 나머지는 좀 더 저렴한 데 가려는 이런 분도 계세요. 이걸 이제 주거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제 다주택자는 아이고 세 채 있는데 그냥 하나 이제 그냥 요번에 정리해 버리고 이거 좀 생활비로 쓰자. 이런 분들. 그러나 1주택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너무 이게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좀 40평 사는 걸 뭐 가령 30평이나 2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요새 좀 취직 좀 하고 뭐 그쵸. 그래가지고 네. 약간 여유 자금이나 어떤 이런 걸 좀 운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과거보다 이런 고령자들이 세금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강남이 먼저 빠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강남이 빠질 것 때문에 먼저 판다? 뭐 이거는 난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라는 부분들하고 이 시장 흐름하고 맞물려서 좀 이렇게 본다면은 이 현상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네요 또. 뭐 네. 그렇게 저는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매물 증가 속도와 거래량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어떤 측면에서 네.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좀 매수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눈치 싸움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예. 지금 그동안에는 매도자 우위였죠. 뭐 이런 게 묻지 마. 뭐 매물 뭐 이렇게 뭐 계좌번호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매물이 있는데 계좌번호가 안 떠요. 이런 얘기가 그동안 많았죠. 그게 이제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미 이제 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그런 통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매수자들이 칼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음. 뭐 올해 그렇게 제가 무주택자들 보고 그렇게 막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좀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음. 갑작스럽게 아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이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부동산 시장에서. 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주식과는 달리 음. 약간은 이 구르는 바위 같다는 얘기를 해요. 바위. 예. 예. 언덕에서 음. 바위가 한 5톤짜리가 굴러내려온다고 생각해 네. 보세요. 그러면 그 바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옆에 어. 왔다 갔다 하면 깔려 죽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 아니거나 진흙탕에 빠지지 않거나 더 이상 가지 않거나 뭐 그냥 평지에 그냥 아스팔트에 있다면은 밀면 되겠지만 그게 뭐 진흙탕이나 아니면은 일반 뭐 이렇게 그 뭐 약간 자갈 같은 게 있는 그죠? 예. 그런 도로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다시 뭐 발동을 걸고 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약간 육중합니다. 네. 그런 그쵸. 측면에서 보면은 저기서 거래가 됐다고 뭐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오거나 뭐 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급할 거는 없다고 음.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뭐 5 월 9일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본다면 물론 5월 9일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매물이 좀 나올 거니까 급할 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전에 좀 기회를 잡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나을까?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나요? 저는 네. 올해 한 3차례 정도 할인 시즌이 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아마 하순에서 4월 한 초순 정도 그때가 이제 1차 핫세일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핫세일 기간은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방선거를 끝내고 나면은 네. 이 세법 개정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해서 뭐 장독 공제 축소한다든지 뭐 그 전세 놓으면은 뭐 간주 임대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사업자 매물에 대해서 이게 세경 감면 혜택을 뭐 줄인다든지 하면은 일단은 시장은 약간 좀 긴장을 할 겁니다. 그쵸. 바람 매물 나와요. 근데 이 법을 바꿀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그게 시행령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법 바꾸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장이에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통 보통 어느 정도 시차를 둡니다.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 매물도 나오고 안정 효과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보통.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연말에 뭐요? 시행 앞두고 또 매물이 좀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3월 말하고 4월 초순, 그다음에 7월 정도, 그다음에 이 연말 정도 한 3차례 정도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타이밍이고 하나는 이제 가격 메리트죠. 네. 이거 두 가지 충족되면 좋죠. 근데 반드시 지금 7월이 쌀지 연말이 쌀지 내년이 쌀지 몰라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네. 알면은 오늘 저 안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규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쵸. 네, 규율처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점 대비 내가 뭐 그죠? 한 10%, 뭐 한 15%, 뭐 20%이 정도 떨어지면 내가 사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셔야 의사결정을 하지. 안 그러면 그게 그냥 샀다 그냥 흘러버리는 기준이 경우가 없으면 많기 뭐 진짜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타이밍을 제시해야 돼. 지금 비바람 치는데 뭐로 밖에 나와 일을 해요. 지하철에 좀 가만 앉아 있지. 그죠? 가만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좀 개인다 그러면 그때 나오셔도 되기 때문에 다만 밖에 소식은 계속 듣고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가격 정도 이렇게 싼 거 나오면은 뭐 매수했어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인제 5월 9 일이 지나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이제 매물 잠김이 그동안 과거 사례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 잠김이 오히려 가격 하락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전망도 그렇죠.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과거에 실제 그 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많았죠. 음. 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뭐 토지 투기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고 나서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거는 주로 이제 뭐 논문에서도 이미 많이 나와요. 그걸 매물 잠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거래 동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음. 다만 이제 그 이런 우리가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 공급자 쪽 외에도 수요도 같이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어 그러면은 매물 잠김 현상은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에너지가 강했을 때 그때는 그죠. 음. 오히려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아니 매물이 없으면은 가격이 그냥 계단식으로 그쵸. 빵 올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매물이 없었을 때는 매물이 많았을 때는 하나 팔리면 500만 원씩 올라가던 게 매물이 없으니까요. 하나 팔리면 5천만 원씩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올해는 그렇게까지 강한 매물 잠김 현상은 없을 것 같다. 물론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파니까 매물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네. 매수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냐? 아. 글쎄요. 일단은 매수자들이 그렇게 조금은 관망할 가능성이 크고 대출 규제도 워낙 또 심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마 강한 정도는 아닐 거다. 일부는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지금 매물이 그것만 나오겠느냐? 다주택자들은 못 팔지만 1주택자들이나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매물 잠김 현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과 같이 뭐 어게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철학자 들레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이의 반복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성의 반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번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 매수자들이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넘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뭐 대출 금리가 6%뭐 심지어 7%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 지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은 이게 뭐 내가 그러면은 무주택자들도 내가 저매물을 사서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이게 배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도 규제도 안 돼. 그리고 뭐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어. 그리고 금리도 높아. 이런 상황이라면은 올해 어쨌든 간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 내후년 가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공급 사이드만 보지 말고 수요 사이드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의 어떤 정책 의도도 어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의 어떤 부담을 증가시켜서 매물은 많이 나오게 하고 근데 실제로는 예. 사지는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가격을 더 인제 좀 그렇죠. 하향 안정화시키는 뭐 예. 그런 좀 방향도 있었던 거라고 봐야 네, 그렇다고 될까요? 봐야 되죠. 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을 어.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건데 네네. 근데 원래 너무 멀리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아. 이 약간 캔핏이라는 유명한 이제 이 펀드 매니저이자 이분이 참 주식 잘하시는 분이죠. 이 필립 피셔의 아들인데 30개월 넘는 거는 전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2년 6개월이죠. 그거는 확률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에 불과한 거예요. 장기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하고 정부가 끊임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단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도와 조류의 문제라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건 파도 문제잖아요.
교류는 약간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을 안 짓는데 과연 언제까지 집값이 계속해서 빠지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 일시적이라는 게 만두 달리 갖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좀 매수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수도권 얘기예요.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작년 한 6, 7월부터 거의 지방은 이렇게 실거래가로 보면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네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지방은 좀 소신 있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수도권은 어쨌든 간에 좀 뜸을 들여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세제 개편 때 보유세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최근에 뭐 대통령도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또 그런 뭐 제도를 좀 도입하겠다는 메시지 좀 내놨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글쎄요, 나타날까요? 네. 싱가포르 쪽으로 가면은 뭐 그대로 갈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뭐 대부분 땅들이 결국은 국가 땅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어디 그런 국가가 갖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싱가포르도 보니까 약간 토지 임대부 같은 거예요. 아, 그죠? 토지 임대부가 결국은 땅은 뭐 국가나 공공 기관이 갖고 있고 이제 개인이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는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거를 뭐 계속해서 저는 도입을 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30, 40대들이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값 아파트거든, 흔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서울 아파트가 15억 3천이나 하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면 어쨌든 뭐 건물만 내 거라도 어쨌든 진입 단계의 어떤 장벽을 낮춰주는 거는 대찬성.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 있나요? 근데 과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물량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요. 결국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재정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이죠, 땅. 어떻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부분들이 싱가포르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쨌든 뭐 주택 공급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아마 이 싱가포르 방식이 될 거면 주로 아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취득세를 뭐 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혹은 이제 보유세 또 그리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세제라든지 이런 걸 더 불리하게 하는 방향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뭐 계속해서 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걸 이제 언급한 부분하고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 과연 이제 관심은 이 보유세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냐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법 개정안 7월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네네네. 결국은 이제 공정가액 그 비율이 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 할인율이잖아요. 정부세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제 시세 반영률이 한 69%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 이제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공정 가액 비율이 지금 한 60%니까 실제로는 지금 한 41% 정도 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걸 좀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을 안 바꿔도 되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할 때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얘기가 제 생각에는 보유세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보유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는 어차피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양도세도 중과했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보유세란 말이에요.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꺼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제 생각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싱가포르 방식이 된다면은 일단은 그 초점은 다주택하고 비거주 1주택 쪽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금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뭐 이게 한치를 지금 내다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법 개정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나 상황들이 10년 전 파리 음, 대책과 좀 닮아 음, 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똘똘한 채 또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똘똘한 채는 올해 잊으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똘똘한 한 채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내수 경기가 이제 급속도로 침체하면서 이 빌딩 신화들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조물주의 건물주에 그쵸. 그랬는데 네. 요새는 빌딩 푸어라는 말도 하고 빌딩 푸어. 네. 뭐 하우스 푸어가 아니라 빌딩 푸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로망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공실이 많잖아요. 임대료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덥죠. 그리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다 이전해 버린 상황에서 과연 건물을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희석됐거든요. 그 빌딩 살려는 분들이 이 아파트로 일부 이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럼 자금이 분산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30대, 40대 맞벌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30대가 지금 61.5%, 그다음에 40대가 지금 59%예요. 그럼 합치면 60%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평균은 48%밖에 안 돼요. 네네. 일본이 70%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이 63% 정도 되고 지금 중국에서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 이런 데 대도시는 70% 80% 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소득 이제 맞벌이 혹은 이 맞벌이 부부들은 있잖아요. 네. 시간 가난이라는 말을 해. 시간 가난. 시간 가난. 시간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냐 옛날에는 외벌이 할 때는 외곽에 살더라도 남편 아침에 뭐 광역버스 태워 보내고 나는 주로 뭐 살림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내일 아침 본부장한테 보고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직주 근접형 수요는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트렌드를. 그러니까 지금 마용성이나 한강벨트 이게 그냥 뭐 한강 조망꾼이 있으니까 뭐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네네. 거기에 맞벌이 부부가 대거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옥수동 같은 데 한번 가봐요. 거기에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분당 그다음에 이런 데 있잖아요. 용인 수지 이런 데들이 다 거기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그 직주 근접형 수요잖아요. 판교에 근로자가 무려 8만 3천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왕이면은 도심 근처에다가 집을 살라는 게 하나의 큰 트렌드죠. 네. 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집을 여러 채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주식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런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MZ 세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건 이 세대들은 당군이 이래에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예요. 이 고지능 세대거든요. 이걸 집을요 주식처럼 본다니까요. 우량주하고 잡주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강한 어떤 그런 규제를 하니까 과거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죠. 네. 요번에 세지 않아요. 뭐 굴이라든지 일부 뭐 지금 동탄이나 이런 데 약간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처럼 세지 않아요. 뭐 가령 파주라든지 지금 인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는 집값이 오히려 빠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똘똘한 한 채가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위축될 수 있다. 네네. 당연히 불이익을 많이 주니까요. 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줄어들죠. 음. 그리고 도시가 수축하잖아요. 음. 그죠?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지죠. 네. 또 하나는 이게 금융과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하면은 저는 똘똘한 한 채럼은 장기 트렌드는 간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대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막힌 상황에서 5월 9일 이후에는 뭐 거래가 쉽진 않을 거다 이런 이제 뭐 상황인데 뭐 대출 마지노선인 6억 받는 지역들 거래가 좀 됐잖아요 상반기 때. 이후에 좀 거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거래는 나타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는 절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시장이 약간 방향성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6월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았어요. 11,000건. 역대 평균이 6,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0건이 됐다는 것은 거의 패닉 바잉, 거의 뭐 아. 불장, 광기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러네. 근데 이제 이게 11월부터 뚝 떨어져요. 11월이 한 3,300건, 12월이 4,700건, 1월이 한 5,200건. 1월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비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2월은 지금 한 3,9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수요가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자 관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은 아마 3사건 정도로 바닥에서 아마 헤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나머지 지역들도 뭐 서울을 거의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위축 정도가 이제 서울보다는 좀 덜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거래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관심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거래가 이제 가격을 선행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을 항상 보셔야 돼요. 제 집을 사실 분들은 그게 선행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KB에 이제 KB 선도 50주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뭐예요? 그 시가총액 50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또 먼저 떨어지죠. 지금 아마 이게 그 대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뭐 잠실 5단지라든지 뭐 잠실에 뭐 흔히 말하면은 그 엘리트 있잖아요. 엘리트, 엘스 뭐 리센트 네. 트리지움이라든지 아니면 헬리오시티라든지 요런 데서 아마 가격이 먼저 빠질 겁니다. 그럼 다른 지 그러면은 가령 있잖아 뭐 200가구짜리, 100가구짜리 이런 거는 이게 뭐 안 빠진 줄 알아요? 아니 실제로는 빠졌는데 가치로는 빠졌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시세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대단지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행성이 있으니까 이게 빠질 때 또 먼저 빠지고 그럴 때 오를 때도 먼저 오르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것도 내 집 마련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절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5월 9일 이후에 정부 정책도 뭐 초점이 네. 공급 확대가 나올지 아니면 수요 억제로 좀 나올지 어디로 좀 더 치우칠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수요 억제 카드에 좀 더 무게감이 좀 실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공급은 이미 2차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뭐 부지가 나오면은 발표하는 것도 아마 후속 대책으로서 내놓을 거로 보이고 결국은 지금은 이 세법 개정안에 아마 초미의 관심사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달라질 거고 적어도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그쵸?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세제의 어떻게 보면 뭐 기준점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지금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그 전셋값 상승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월세화에 제가 네 가지 뿌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전세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쵸. 뭐 전세보다 이제 월세가 더 많다. 가격도 보니까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이런 현상이 감이 갈수록 더 심해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의 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지각 변동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은 그게 이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옛날에는 뭐예요? 이게 전세 보증을 맡기면은 집주인한테 사실상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약간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이런 신뢰들이 송두리째 저는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세가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거야라는 그런 불신이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쪽에. 그래서 지금 비아파트 쪽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전세로 잘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보증 받으면은 네.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보증금을 줄이고 이제 월세로 가려는 경향 그런 게 나타나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매매와 전세와 월세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월세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후폭풍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매매와 전세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매매와 월세는 사촌지간이야. 한 달이 걸쳐야 돼. 자, 들어보세요. 지금 매매 가격이 그동안 급등했죠. 네. 그러면은 전세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매매하고 전세는 서로 아까 형제지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전세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이 없잖아요. 전세는 100% 보증금이 전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을 낮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월세로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반전세를 반전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반전세가 월세예요. 야. 우리나라에는 보증금 20억에 월 10만 원 내도 월세로 분류돼요.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월세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매매하고 전세가 급등하면서 급등하면서,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월세 가격이 오르는 네.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게 전세 매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없어요 갑자기 어디 갔어 다 매물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정책 어떤 결과물인데 2020년 7월에 임대차 입법을 시행했죠. 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2년을 살고 그죠 5% 올려주고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으로부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전체 모이면 어때요? 시장 유통 매물이 주잖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6.27 대책 때 대출 받으면 입주해야 되지. 네. 또 뭐예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또 의무구조를 네. 해야 입주해야 되고. 되는 이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물론 이번에 뭐 약간 한시적으로 그죠? 다주택자 매물을 갭 투자할 수 있는 그 문은 열어줬지만 1주택자가 살 때는 또 의무구조 해야 돼요. 네네. 어쨌든 이런 제도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매물이 어떻게 확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보세요. 이게 내과에 있잖아요. 물이 안정적으로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보면 물이 없어. 그럼 고기들이 한쪽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에 어떤 보면은 작은 자극만으로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이 많지 않은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셋값이 그러면 오르죠. 그러면 또 그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월세가 진행되는 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거는 전세 보전금을 묶어두기보다는 굴리겠다는 투자 방식의 변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전히 전세를 선호합니다. 2024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 가서 사실래요? 그러니까 전세가 80.5%입니다. 전세가 싸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면은 아니, 그냥 월세 살면서 그냥 S&P나 살까? 엔비디아 살까? 삼성전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고수익 쪽으로 자산을 배분하려는 경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당군 일에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큰 흐름이라기보다는 일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월세화를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그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의 시대의 프레임의 변화, 이게 이제 월세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세화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깡통 전세에 따른 어떤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전세는 이게 위험한 꿀복지라는 말도 하거든요. 예, 월세 살게 되면은 결국은 길바닥에 돈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산 재축적 기회, 뭐 어떻게 자산을 다시 축적하거나 뭐 저축하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사라질 수 있죠. 물론 뭐 젊은 세대들은 빨리빨리 해서 뭐 자기가 금융 소득에서 뭐 돈을 벌겠지만 그렇게 금융지능이 높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제 월급 받아서 이게 다 결국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꼴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러면 전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경 속에서 줄고 있고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무주택자들은 5월 9일 이후에도 이 전세에 대한 불안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 특별히 뭐 전세 가격이 더 오르는 이유는 없잖아요. 특별하게 5월 9일을 뭐 이렇게 시점으로 봐서 더 오르고 이런 거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올해 매매보다 전세가 더 오를 거로 보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전국 매매 가격은 0.8%, 전세는 한 4% 정도 오를 거로 보고 이게 있어요. 공급이 부족한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공급 부족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전세가 덜 올랐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의 지금 전세가 비율이 이 아파트 기준으로 50%예요, 50%.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예. 가장 높을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가장 높을 때가 75%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전세 가격이 일부 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이게 냉각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전세하고 이게 매매는요. 아까 이제 행제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강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란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따로 가기도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면 오늘 보고 왔는데 이런 공포 국민이 되잖아요. 거래가 아예 없애버리죠. 그러면 전세 이사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전세가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 절벽이 좀 예상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거래 절벽이 어느 정도 거래 절벽이냐는 거예요. 그 전세는 그래도 이사는 가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보다는 좀 이 시장 흐름 시황이라고 그러죠. 이 바람을 좀 덜 타요. 그렇긴 하지만 진짜 큰 위기가 와버리잖아요. 대폭락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냥 거래가 좀 안 되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약한 불황이라면은 지금 건설산업연구원이 전망한 것처럼 매매 가격은 별로 안 오르고 전세 가격은 오르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이게 위기가 와버리잖아요. 진짜 급등이 와버리죠. 그러면은 모든 자산 가격 간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전세값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 때 매매보다 전세가 더 폭락이 왔다고요. 왜냐면 전세는 상업용이니까.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포 국면이 어느 정도의 강한지에 따라서 전세 가격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상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면은 전세 가격이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좀 올해 저는 이렇게 봐요.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지만 이 역시도 시장 흐름을 같이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좀 연말에 가서 아씨 틀렸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전세는 매매와 형제지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매의 노예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전세는 매매에 종속돼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뭐 다주택자 압박에 대한 정책이 음, 이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좀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로 인한 좀 전월세 공급 부족이 유발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뭐 음. 임대사업자들은 뭐 아파트는 없잖아요. 음. 다 비아파트 쪽이잖아요. 음. 뭐 아파트는 이미 뭐 이게 끊겼고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이게 2028년까지 아마 거의 만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비아파트 쪽의 임대사업자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동네 집장사 혹은 이제 이 그냥 빌라 혹은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저렴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같은 거거든요. 특히 사적 안전망 같은 건데 싼 데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파트는 뭐 들어가겠어요. 겁이 비싸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탄을 안 맞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문제는 사실상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이 바로 아파트 편식 사회가 모든 문제의 지금 저는 근원이라고 봐요. 지금 누가 지금 빌딩을 사요? 누가 상가를 사요? 누가 다세대를 사요? 누가 토지를 사요? 아파트만 사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근데 비아파트 쪽은 지금 팔래야 팔 수도 없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네, 지금 뭐. 그리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는데.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전세를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그게 월세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뭐 대부분이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좀 받아가지고 월급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거의 생계형 저 임대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는 막는 거는 찬성. 그런데 비아파트 쪽 임대 사업이 좀 위축이 안 되도록 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어떤 차별적인 뭐 이렇게 조세 적용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 가보셔야 돼.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특히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이 이제 골치 아파요. 이제 다가구 주택은 이제 이 세법상 단독주택이잖아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이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가보면 골목길에 가보면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몰라요. 그렇죠. 구분이 잘 안 되죠. 보통 3층짜리가 그 다가구고 4층짜리가 다세대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뭐 다세대를 지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왜 그랬냐면은 이게 보통 대지가 한 7, 80평 정도 되면은 한 층 더 올려서 임대료 더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 다세대 주택을 지은 거. 그 졸지에 그러면 다주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들도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놨을 거라고. 그래서 양도세 부담은 크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또 역시 뭐 언제까지 팔아라 그러면 또 골치 아픈 거지 이게. 그죠? 그건 아파트로 한정해야 되지 그거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살려는 사람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음. 보통 한 6호 정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6호가 있는데 그러면 101호는 3%, 음. 102호부터는 이제 강남이나 이런 서울 전역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12곳은 이게 두 채부터는 이게 8%예요. 102호부터. 그다음에 103호부터는 12%고요. 지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방은 세 채부터 8%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이게 취득세만 해도 거의 주택 가격 한 10% 가까이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사요, 이거를? 그럼 이거를 살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용도 변경을 하려면 상가나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뭐 지방에 뭐 그런 외곽 지역에 해놓은 거, 이거 누가 이걸 가지고 그걸 상가로 사무실로 이 개조해서 그걸 사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 다세대 주택 쪽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공급한 건데, 지금은 이게 여러 가지 다주택자 규정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너로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거래하잖아요, 보통요. 그건 분양 잘 안 해, 빌라처럼. 그러면은 이 경우에 차라리 그냥 단일 건물로 사고 파는 거로 해서 세금을 줄여둬야 아마 이 거래도 되고 이 시장도 좀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게 이제 임대주택 이게 개인 임대주택 부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죽여놓고는 주거 안정을 저는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른바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주로 우리나라 장기 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 한 8.9% 정도 돼요. 근데 좀 우리나라 OECD보다는 좀 높아요. 우리나라가 높긴 하지만 저도 이것도 한 10% 정도는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지만 그죠? 이게 공공임대만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건축비도 비싸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투기적 수요가 강하지 않는 비아파트 쪽에서는 많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임차인들이 취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은 뭐 두 가지죠. 집을 살까 말까 그쵸.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거주해야 될지 말지 하는 부분인데 뭐 수도권은 어쨌든 좀 타이밍을 제시라고 충분히 시간이 많다. 급할 거 없다. 지금 막 파도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는데 굳이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비수도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별로 오른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은 수도권과 어떻게 보면은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은 약간 좀 그나마 좀 덜 빠지고 아니면 조금 오르거나 하고 나머지는 좀 빠질 수도 있는 그죠? 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은 뭐 소신 있게 뭐 좀 의사결정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